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그려내면서 나스닥만 소폭 오른 채 마감됐습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나스닥만 소폭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내에서 엔비디아는 4% 넘는 강세를 그려내면서 종가 형성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더 자세한 소식은 글로벌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시중금리 상승에 증시 부담, 뉴욕 증시 혼조, 다우존스 0.8% 하락.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해지면서 미 국채 발행 속도가 더욱더 붙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에 더해서 미국 금리가 인하 속도가 더뎌질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골드만삭스가 S&P 500 지수에 대해 향후 3%가량만 상승분이 더 남아있다라는 소식을 보고서를 통해 전하면서 미국 증시는 더욱더 혼조 양상을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냈습니다. 자, 이어지는 소식 두 번째 소식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 첫 $140 돌파. 네, 엔비디아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총 1위인 애플과의 시총 격차를 조금 더 줄여가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소식도 열어보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앞두고 실적 우려 0.84% 하락. 테슬라의 경우 로보데이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테슬라는 주가 하방 압력을 더욱더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식 열어보겠습니다. 중동 우려 재고조의 급반등, WTI $70 회복. WTI 국제유가가 $70 선을 회복했습니다. 특히나 브렌트유도 배럴당 $74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간밤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택에 무인 드론기가 급습했다라는 소식에 중동 긴장감이 더욱더 더해지고 있는 양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나스닥만 소폭 상승한 채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큰 폭으로 빠졌죠. 0.8% 하락하면서 42,932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S&P 500은 0.18% 하락해 5,854포인트 선에, 나스닥만 상승했습니다. 0.27% 올라서 18,540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취하자 뉴욕 증시는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다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건 그동안 랠리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이번 뉴욕 증시가 이렇게 숨고르기에 나선 건 국채 금리가 치솟은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국채 살펴보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 큰 폭으로 오르면서 4.19%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거란 전망이 나오자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큰 폭 상승한 건데요. 다음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0.13% 상승한 5,215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엔비디아가 엄청난 상승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는 중동의 불안과 더불어서 중국의 금리 인하에 따른 수요 기대 속에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1월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57% 상승하며 배럴당 $69.77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개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 중 메탈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애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상승했습니다. 중국 판매량이 전작에 대비해서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0.66% 상승했고요. $236 선입니다. 조만간 애플 기기에 또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될 예정인데 팀 쿡 애플 CEO가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미 나의 생활을 바꿔놓았다라고 말해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그는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 하나로 이메일과 알림 요약 기능을 꼽으면서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오는 28일에 시장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그렇지만 AI 기능이 완전히 실행되려면 내년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0.15% 상승하며 418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기반으로 기업의 업무 시스템을 도울 수 있는 자율 에이전트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지 시간 21일 영국 런던에서 MS AI 투어인 런던 행사를 열고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자율 에이전트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시스템으로 단순 반복 작업부터 복잡한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자동화해서 이용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 달 이용자들이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 맞춤형 자율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을 미리 보기 형태로 공개한다고 밝혔는데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모델 코파일럿을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AI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주인공이었죠. 급등하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4.14%의 상승폭을 그려내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14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 역시도 3조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정말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다시금 세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애플을 바짝 추격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미국의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기존의 165달러보다 25달러 더 높여서 190달러로 올렸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엔비디아에 대해 세기의 기회라고 밝혔는데요. TSMC 3분기 호실적, 또 여기에 더해서 젠슨 황 CEO가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고 언급을 하는 등 최근의 업계의 분위기가 이 엔비디아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외에 월가 대다수 역시도 엔비디아 매수에 긍정적인 반응인데요. 43개 투자은행 중에 37개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바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목표 주가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월가의 평균 목표가는 150달러입니다. 다음으로 알파벳 0.43% 상승하며 164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음으로 살펴보시면 아마존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M7 기업 중에서는 메타 플랫폼스만 유일하게 하락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하락폭을 그려내는 모습이었고요. 브로드컴 강보합권 0.04%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먼저 보잉 살펴볼까요? 보잉 노사가 파업 5주 만에 새로운 임금 협상안을 잠정 타결하면서 이 여파로 주가가 3% 넘게 뛰었습니다. 종가는 159.82달러를 형성했는데요. 국제기계항공노동자연맹인 IAM의 751지부가 성명을 통해서 4년간 임금을 35%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 인상안, 그리고 연간 최소 상여금 지급과 특별 상여금 지급 등을 담은 협상안이 잠정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IAM 751지부는 보잉의 본사가 있는 시애틀 등 미국 북서부 연안 지역의 노동자 3만여 명을 대변하는 보잉의 최대 노조입니다. 이 잠정 타결안은 오는 23일 찬반 투표를 거쳐서 조합원 전체의 승인을 얻어야만 하는데요. 앞서 보잉 노조 지도부는 사측과 25%의 임금 인상안 잠정 타결한 바가 있지만 노조원 95%가 반대하면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보잉 회사 측은 이번 노조 파업 돌입 후 회사가 한 달간 1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하지만 파업이 끝나더라도 보잉이 당분간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거란 시장의 우려가 나옵니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38% 하락한 보잉은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스피릿항공 살펴보겠습니다. 경영난 속에서 파산 보호 신청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던 저비용항공사 스피릿이 부채 상환 기간 2달 연장에 합의하면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무려 53% 급등했는데요.
따라서 스피릿은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11억 달러 규모의 로열티 채권을 재융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여파로 스피릿 항공의 주가는 13년 만에 가장 크게 급등했습니다. 스피릿의 주가는 금요일까지 91%의 가치를 잃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캔뷰 살펴보겠습니다. 5% 이상 상승했는데요. 소비자 건강 전문 기업인 캔뷰의 주가가 5.52% 상승하면서 22.92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캔뷰는 타이레놀과 지르텍, 뉴트로지나 등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지난해 존슨앤존슨에서 분사한 캔뷰는 행동주의 펀드 스타보드밸류가 상당 규모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2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금요일 마감 시점 때까지만 해도 캔뷰의 주가는 올해 1%도 오르지 않은 반면 S&P 500 지수는 23% 상승한 걸 보면 캔뷰의 이번 주가 상승이 얼마나 큰 폭인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캔뷰는 오는 11월 7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다올투자증권 이서홍 차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흑백 요리사 보셨어요? 조금만 봤습니다. 이제 3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넷플릭스의 호실적 11% 넘는 급등세를 당일만 해도 보여줬고요.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증시 전반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까요? 우선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 구독자 수, 그러니까 증가한 부분이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는 점이 지금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한 3개 분기 연속 EPS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예상치를 계속 지금 상회하면서 넷플릭스가 신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현재 4분기도 그렇고 지금 실적 추정치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가 이제 98억 달러 이상을 지금 기록했는데 작년 대비 15%,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9억 달러를 지금 넘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작년 대비해서 이제 50%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한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쪽에서의 그 순증 구독자 수가
228만 명까지도 지금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앞서서 이제 흑백 요리사도 말씀하셨지만 뭐 우리나라, 일본, 태국 그러니까 각 국가의 로컬 컨텐츠에 대한 수요도가 지금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ARM이죠. 이 멤버십당 이 평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증가하는 속도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에 대한 시장에서의 이 관심은 점점 증가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넷플릭스의 뭐 가격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효과를 좀 많이 발휘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가입자 증가 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과 함께 아태지역 가입자 수 증가가 고무적이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던 부분, 광고 요금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조금 더 짚어볼까요? 우선 신규 가입자 수의 50% 이상이 광고 요금제를 통한 가입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부분은 뭐 1년도 안 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가 지금 발휘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 광고 요금제가 그 국가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역시 뭐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가별로 이 광고 요금제가 이 발휘되는 국가 수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뭐 구글이나 이쪽 우리나라 최근에 네이버를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대기업을 통한 광고 요금제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시연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 광고 요금제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비광고 요금제보다도 이 시청 시간이 떨어질 거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광고 요금제로 컨텐츠를 시청하는 이 어떤 구독자 수나 또 비광고 쪽에서를 통해서 이 시청하는 이 구독자 수들의 하루의 그 평균 이 시간 구독 시간은 같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요금제에 대한 이 부담감 그리고 약간 광고 요금제에 대한 시장에서의 편견 같은 경우가 많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광고 요금제에 의한 이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계속해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광고 요금제보다는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이 구독자들은 더 집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광고주들을 통한 이 광고 구매 프로세스를 좀 개선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광고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통한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도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 4분기 가이던스 역시 좋습니다. 특히나 4분기에는 오징어 게임 2 혹은 크리스마스 시즌 영상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4분기도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봤을 때도 2분기, 3분기 때의 호실적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요금제에 대한 어떤 효과가 좀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뭐 결론은 이제 4분기 때도 같은 요금제 정책에 의한 뭐 EPS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4분기 때는 오히려 2, 3분기보다도 이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의 역대 최다 시청 기록을 보유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광고 요금제에 떠나서 이 구독자 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독자 수가 약간의 좀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과 북미도 그렇고 중남미 쪽에서의 순중 가입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는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쪽도 그렇지만은 이 스포츠 쪽에서의 NFL, 뭐 미식 축구, 뭐 가장 인기 있는 미국 안에서도 그런 스포츠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NFL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방영을 지금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넷플릭스 컨텐츠 영화 드라마가 아니라 이 스포츠나 또 이제 게임 쪽 이쪽에서의 본격적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4분기 때도 지금 기대감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가 아마 이 그 구독자 가격 정책을 세분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멤버십에 대한 이 가격 정책도 새롭게 내놓으면서 요금제 인상에 대해서 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말씀드렸던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립이 됐을 때 이런 멤버십 프리미엄 이 구독자 수도 늘어날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 계절적으로도 봤을 때도 4분기가 이 컨텐츠가 성수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레슬링 중계도 그렇고 스포츠 쪽에 힘을 많이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성 팬들의 팬심을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더해서 넷플릭스 올 초부터 약 40% 정도의 주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주가 흐름,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 40% 이상 올랐는데 1년간을 본다고 하면 거의 2배 정도 넷플릭스 주가가 좀 올라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가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그 어떤 성장주라기보다도 그 전에 주가 추이가 이 EPS, 그러니까 실적에 그대로 연동되면서 주가 정직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좀 전망이 좋아지는 구조로 갔을 때는 넷플릭스의 주가의 상승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역시 기본적인 충성도 높은 구독자, 거의 이제 넷플릭스 많이 보잖아요. 다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시즌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포츠 생중계나 이렇게 된 이런 상황을 넷플릭스가 잘 요금제 연동을 한다면은 저는 넷플릭스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해서 밸류가 너무 높지 않냐라는 좀 얘기도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이 EPS에 연동을 잘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이 고평가 영역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적으로 주가가 좀 계속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추가적인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을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넷플릭스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경쟁사로는 디즈니 플러스 언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 디즈니 플러스는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떨까요? 디즈니 플러스는 생각보다는 좋지 않은 상황. 부진한 모습을. 네. 부진한 모습을 보고 있죠. 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도 지금 OTT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정책에 있어서 치킨 게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심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좀 약간 번외로 요금제를 다양화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하면은 어쩌면 추후에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수익원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로서 경쟁하는 구도라기보다도 콘텐츠에 대한 개발을 각자 영역에서 잘 해야 어떤 디즈니 플러스도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OTT 쪽에서의 투자하는 부분보다도 어떤 테마파크 이쪽에서의 어떤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 디즈니에 대한 어떤 그 OTT 관련주로서 들어가는 것보다도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국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OTT 콘텐츠 관련주도 넷플릭스 효과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그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추가적으로는 한강 작가 수상으로 상승했었던 밀리의 서재 역시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우선 제가 볼 때 넷플릭스의 실적이 좋아서 우리나라 OTT 관련주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좀 정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강 작가의 노벨에 대한 노벨 의 수상에 대해서 관련주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넷플릭스의 어떤 실적 성장 그리고 이 한강 작가의 노벨 수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네. 앞서서 이제 한강 작가 그 수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예스24를 제외하면은 한강 작가의 그 어떤 책과 관련된 기업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잠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 한마디로 어떤 테마적인 요소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넷플릭스와의 어떤 이 실적과 연동되고 또 이제 요금제와 연동해서 되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넷플릭스가 구글이나 여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어떤 광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결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네이버가 그나마 좀 넷플릭스의 요금제와 좀 연동이 많이 돼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어떤 컨텐츠 제작하는 기업들과는 큰 연동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서 지금 흑백 요리사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흑백 요리사를 좀 제작한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스튜디오 슬램이거든요. 근데 이 스튜디오 슬램의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게 SL 중앙. 근데 그 위에 컨텐츠 중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이 컨텐츠가 흥행한다고 해서 실적으로 바로 이제 잡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으로만 좀 많이 간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컨텐츠 중앙에 대한 주가를 흑백 요리사의 어떤 그 시청률 이런 거 연동을 많이 좀 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연동을 하기에는 콘텐츠 중앙도 주가가 잠시 올라갔다가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인 모습은 좀 강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관성 떨어지는 종목들을 좀 잘 찾아봐서 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버킷 스튜디오가 이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주가가 많이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넷플릭스의 효과로 어떤 기대 그 매수나 이런 부분보다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3분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그 실적이 그렇게 좀 좋아지는 기업들은 많이 없어요. 3분기 때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주요 콘텐츠 제작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부진할 가능성이 그 몇 달 정도 계속해서 얘기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가가 좀 보여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우리나라 OT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을 잘 추려서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종목을 잘 추려서 접근하는 방법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4분기 영상 콘텐츠 쪽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 흥행에 힘입어서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거기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차장님께서 보셨을 때 4분기 영상 콘텐츠 국내 관련주와 그리고 엔터주 사이에서 조금 더 눈여겨볼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엔터주도 그렇고 지금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도 엔터주들도 3분기 때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어제도 이제 YG 플러스가 이런 APT 효과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3분기 때의 실적은 약간 적자 전환도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엔터 4사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3분기 때는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들 같은 도 그렇고 엔터주들도 3분기 때 좋지 않은 점에서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금 의견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바닥이라고 한다면은 4분기 때 그리고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실제적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가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뭐 엔터주도 그렇고 우리나라 콘텐츠주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도 계속해서 그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뭐 저번 시간에도 엔터주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강점이 바로 이제 장점이자 어떤 단점이 이 인적 그런 이슈에 대해서 많이 좀 주가가 좀 연동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으로 접근하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에서 이런 인적에 대한 이슈 부분을 솔직히 좀 예상하기엔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엔터주들의 접근 전략은 좀 신중히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 이제 컨텐츠들, 그러니까 OTT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변화 부분은 많이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해외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국내 쪽에서의 실적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실적을 좀 공략, 그러니까 제작 OTT 뭐 기업들과의 협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제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해외 실적 비중 같은 경우가 상반기 때 거의 60% 이상까지 좀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OTT 기업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으로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속화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뭐 흑백요리사 그렇고 콘텐츠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쪽에서도 우리나라 쪽에서의 어떤 제작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감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변화의 바람이 많이 좀 불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K 콘텐츠 쪽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 텐데요. 자, 그중에서 관심 둘 만한 기업은 어떤 기업 탑픽으로 꼽아주실까요? 뭐 적극적으로 이제 매매한다는 것보다도 저는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이제 사볼 만한 기업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말씀을 드리려 하겠는데요. 3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한 30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작년 대비해서 한 80% 이상 영업이익 감소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지금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그 실적에 대한 부진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비용적인 어떤 그 부담도 있었지만, 눈물의 여왕 보셨죠? 그럼요. 네. 김수현 씨. 근데 눈물의 여왕이 흥행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어떤 상각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눈물의 여왕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의 추정치를 많이 높였지만은, 오히려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물음표가 달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작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뭐 제작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냐에 따라서 이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그 변동성이 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떤 실적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적 우려나 여러 가지 부분은 주가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가에 대한 어떤 매수 관점을 유지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 새로운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도 좋긴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의식하면서 비용적인 통제를 좀 많이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좀 관심을 계속해서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넷플릭스의 컨텐츠도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방송사들과의 MOU나 이런 부분이, 특히 KBS와 이 MOU를 통한 편성에 대한 뭐 증가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내년에 제작 편수는 훨씬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목표 주가를 6만 원 정도로 해서 그래서 목표 주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 주가를 떨어뜨려도 6만 원 이하까지는 잘 안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현재 가격에서 저가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내에서 관심들 국내 OTT 관련주로 스튜디오 드래곤 꼽아봤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서홍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9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경제 분석기관 컨퍼런스 보드는 9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5% 하락한 99.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수정된 전월치인 0.3% 하락, 시장 예상치인 0.3% 하락보다도 더 둔화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7개월째 전월 대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경기 선행지수는 2.6% 하락했는데 이는 앞선 6개월간의 하락세인 2.2%보다 더 악화한 수준이죠. 컨퍼런스 보드 측은 글로벌 제조업황 부진의 여파로 공장의 신규 주문이 둔화한 것이 이번 경기 선행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 전략가들이 앞으로 S&P 500 지수의 수익률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S&P 500 지수의 총 수익률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지난 10년간 총 수익률인 13%, 장기 평균 11% 수익률과 상당히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또 랠리가 집중적으로 이어지더라도 S&P 500 지수의 평균 수익률은 7%를 밑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S&P 500 지수의 투자 성과가 국채 수익률을 밑돌 확률이 72%이며 10년 후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성과를 보일 확률도 33%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주식 전략팀은 투자자들은 향후 10년간 미국 주식 수익률이 성과 확률 분포의 하단에 놓일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지난 주말 펜실베이니아주 맥도날드 매장을 방문해 감자튀김을 튀기는 등 깜짝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에 맥도날드 측은 그들은 정치적인 브랜드가 아니며 트럼프 후보가 매장을 방문한 이후에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CNBC가 소식통을 통해 얻은 회사 내부 메시지를 보면 맥도날드는 이번 선거에서 화제의 중심이 됐고 이는 맥도날드가 많은 미국인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며 이는 다음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는 자신들이 정치적 브랜드가 아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맥도날드를 사랑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맥도날드에서 일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소식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다며 맥도날드는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연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고객의 반발을 우려해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LPR을 3개월 만에 인하했습니다.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는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데요.
중국이 목표로 제시한 5% 성장률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어제 주택담보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일반 대출의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은 3.35%에서 3.1%로 각각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5년물 LPR을 3.95%에서 3.85%로, 1년물 LPR을 3.45%에서 3.35%로 인하한 지 3개월 만입니다. LPR을 낮춘 후에도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판공성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열린 2024 금융가 포럼 연설에서 연말 전에 지급 준비율을 0.25에서 0.5%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 20베이시스포인트,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 30베이시스포인트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침체된 중국 경기를 끌어올리기에 금리 인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AMP 투자 전략 책임자인 셰인 올리버는 중국의 진짜 문제는 비용이나 돈의 공급이 아니며 수요 부족이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자극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과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기업 가치 90억 달러 규모를 목표로 투자자들로부터 올해 4번째 자금 조달에 나섰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에 의하면 이들은 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려 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모금할 금액을 포함한 새로운 기업 가치는 올해 초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30억 달러였던 가치대보다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퍼플렉시티의 가치는 최근 몇 달 동안 급등했는데요. 이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AI 회사에 투자하는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퍼플렉시티의 최근 자금 조달은 투자자들의 제의에 의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세부 사항이 바뀌거나 논의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퍼플렉시티 측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피터 카지미르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는 올해 12월 열리는 유로존의 마지막 통관 정책 회의에서 ECB가 유연한 입장을 유지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안정된 상태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월요일 논평 기사에서 그는 12월 회의는 완전히 개방적이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지미르는 또 만약 새로운 데이터와 예측을 통해 최근의 디스인플레이션 가속화를 확인하면 ECB는 강하고 편안한 포지션으로 완화 주기를 이어갈 것이고 유연하고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CB는 지난주 가파른 인플레이션의 후퇴로 올해 3번째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시장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연이은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는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대선 결과를 가늠 중인 미국 증시 삼성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여전히 미국 대선에서 양 후보들의 당선 확률을 쉽게 예단하기는 아직은 힘듭니다. 최근 지지율의 반등 모멘텀은 단연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 간의 토론 이후 상당 기간 해리스의 당선 전망이 높게 평가되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트럼프 당선으로 역전됐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직접 세운 SNS 회사인 트럼프 미디어는 9월 저점 대비 140%에 달하는 상승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 역시 1억 원 선을 돌파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난 가운데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기폭제 역할을 한 셈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자산에 대한 강화 규제로 비판받아온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를 선거판에 끌어들였습니다. 미국인 8명 중 1명이 맥도날드에서 일해본 적이 있을 정도로 맥도날드는 미국 서민 문화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가운데 서민 친화적 이미지를 드러내 한 표라도 더 확보하려는 안간 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시장 전반에 더욱 두드러지는 특징은 고금리와 이로 인한 강달러인데요. 그의 선거 캠프가 주창하는 관세와 감세 정책은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 우려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와 환율의 반등은 타당할 전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침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석권하는 레드 스윕 가능성도 최근 부상 중이기도 합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되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컨센서스였다면요. 그러나 최근 트럼프 후보의 인기 상승과 함께 공화당의 하원 장악 가능성도 이전 대비 높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이 의회까지 석권할 경우 트럼프 캠프가 추진 중인 관세와 감세 정책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1기 당시처럼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 적자가 심화된다면 장기채 프리미엄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분석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프리미엄 금리 상승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장기채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는 것은 장기 국채의 수익률이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곤 합니다. 이는 채권의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신호고요.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거나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채 수익률이 상승하게 된다면 이는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에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전략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관세를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 역시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통과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으로 구체화됐었고요. 이 법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트럼프 후보 정책 기조는 고립주의를 강화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상당수 국가의 경우 다방면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기 차별화는 결국 국가 간의 실질 금리 격차 확대와 함께 환율 상승 효과를 유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1기 시절에도 고금리와 강달러의 내러티브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배하면서 미국 이외의 주식시장을 부진을 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미국 경기 모멘텀은 지난 여름 침체 우려를 뒤로하고 최근 강한 반등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9월 소매 판매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GDP 나우 모델은 3분기 성장률을 무려 3.4%로 전망하기도 했었고요. 이처럼 미국이 현저히 앞서고 있는 경기 구도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까지 반영되는 상황이라면 글로벌 증시 내 선호도 역시 미국 증시를 향할 공산이 더 크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S&P 500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3% 내외의 상승률만 더 나올 것이다라고 비판적인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10월 현재 대선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 올해에만 47번째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까닭 같은 경우 미국 예외주의가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어쩌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고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지구상 최대 센세이션이 되고 있는 AI 역시 사실상 미국을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주에 발표됐었던 TSMC 분기 실적 정말 좋은 실적을 나타냈었죠. 그 결과가 AI 사이클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적절한 예시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금융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고금리와 강달러 국면에서는 주식의 퀄리티를 따지는 수요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충족되는 기업 대다수가 미국 빅테크 유형임을 현재 투자자들은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도 분석 결과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전히 이 가식성이 높은 그룹들은 AI와 결부된 테크 기업들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AI와 빅테크와 결부된 기업들 위주로 상승세가 4분기에도 내년 초에도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우리 국내 주식들 역시 상승 흐름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그 증시 일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 와이드가 방송되니까요.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